전반적인 CT의 원리랄까, 그죠? CT의 발전돼 온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T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CT도 엑스레이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CT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젝션 레디오그래피처럼 X선을 발사를 해서 사람 몸을 투과를 해가지고 나오는 X선의 양을 측정을 하는데 그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디텍터들이에요. 디텍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할 건데요. 디텍터로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스 이오니제이션 챔버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틸레이션 디텍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색깔 괜찮은데? 왜 그러지? 자, 먼저 가스 이오니제이션 챔버라는 거는 원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충 원리만 알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디텍터가 지금 이렇게 쫙 어레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어레이는 각각의 이제 방향으로 날아오는 X선들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사실 센서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우리가 센서에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면 그 측정된 물리량을 결국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 측정하는 게 뭐예요? 전압, 그죠? 전압을 측정을 하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화학 케미컬 센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센싱을 하는 그런 그 케미컬한 물질들이, 그죠? 화학 물질들이 결국은 뭐 어떤 전압의 형태로 변환이 돼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X선의 양을 측정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하나하나의 개별 디텍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냐면요, 제논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논이고요. 이 제논이라는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X선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오니제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온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온화가 일어나서 여기 보면 여기 제논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요 이온들이 사실 요 양단의 어떤 전압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압이 커지게 되면은 X선이 많이 들어온 거고, 그렇죠? 전압이 낮으면 X선이 적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X선의 양을 우리가 이런 제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가스 이오니제이션 챔버라는 디텍터고요. 자, 또 다른 디텍터는 뭐가 있냐면 신틸레이션 디텍터라는 건데요. 신틸레이션 디텍터라는 거는 신틸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신틸레이터라는 용어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신틸레이터는 뭐냐면은 X선이 들어왔을 때 이 X선을 뭘로 바꿔주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꿔줍니다. 빛으로 바꿔줘요. 그렇죠? 빛으로 바꿔주면 이 빛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건 뭐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포토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죠. 이 포토다이오드가 빛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빛이 커지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빛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전압이 더 크게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빛이 약하면은 전압이 약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죠. 전압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X선을 신틸레이터라는 물질 아래쪽에다 포토다이오드를 올려놓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요. 약간 다른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가스 이오니제이션 챔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X선이 저 보세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X선이 정확하게 이 각각의 디텍터의 어떤 방향으로 디텍터에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X선들만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서 어떤 스캐터링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이 안쪽으로 X선이 다 날아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납작납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캐터링이 일어나가지고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X선들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신틸레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까 내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같죠? 엑스레이를 라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가시광선을 다시 일렉트론으로 바꿔주는 게 포토다이오드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다이오드 보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UFC 세라믹이라는 걸로 만든 신틸레이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포토다이오드 보드 위에다가 여기 있는 UFC 세라믹 신틸레이터를 위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죠. 그죠? 두 개를 결합한 게 여기 있죠. 어셈블드 디텍터 모듈이죠. 이게 하나의 디텍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위치에서의 X선의 양을 요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CT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CT 자체의 아이디어는 사실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실제 최초의 어떤 메디컬한 CT 시스템은 1973년도에 제일 먼저 나왔고요. CT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엑스레이 프로젝션 레디오그래피를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3D 인포메이션을 2D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죠. 그죠? 3D 영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몸을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환자 몸 돌리는 건 불편하니까. 그죠? 뭘 돌려요? 소스하고 디텍터를 회전을 시키죠. 그죠? 가장 초창기 방식은 뭐냐면요. 디텍터도 하나, 소스도 하나인 시스템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소스고요. 동그랗게 표시된 게 소스고 여기 네모나게 표시된 게 디텍터예요. 자, 그래서 소스가 디텍터 쪽으로 하나의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빔을 쏩니다. 엑스레이 빔을. 그죠? 이렇게 쏘고 그럼 요 한 줄이 지금 측정이 됐죠? 지금 현재는요. 3D는 아니고 한 단면 영상을 구성할 때만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펜슬 빔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쭉 끊는 것처럼 하나의 선이라는 뜻에서 펜슬 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요 오브젝트가 있을 때 요 오브젝트의 전체 단면을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을요 옆으로 좀 옮겨요. 패러럴하게 시프트를 시켜가지고 요 위치에서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패러럴하게 옮겨가면서 쫙 이제 스캐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쫙 스캐닝 다 하고 나면요. 그러면 돌려야 돼요. 각도를. 예를 들면 뭐 1도, 2도 이렇게 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배울 텐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완벽하게 우리가 정보를 다 얻으려면은 몇 도 돌려야 될까요? 몇 도 돌려야 될까요? 대답 좀 해봐요. 180도. 네, 180도만 돌리면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여기서 이쪽으로 쏘아서 측정하는 거하고요. 여기 소스 놓고 여기 디텍터 놔서 이쪽으로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X선을 쏴가지고 이 안에서 스캐터링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흡수가 일어난 뒤에, 그죠?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난 뒤에 남아있는 X선의 양이 여기 디텍터에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나가는 패스하고 소스가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패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되게 360도를 하는 거는 중복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80도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 회전을 시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한 단면 영상을 얻는데 약 한 2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죠? 하루가 걸린다는 얘기죠. 사람한테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사람한테 안 쓰고 어떤 무생물, 그죠? 또 다른 오브젝트를 놓고 사람이 아닌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놓고 돌릴 경우에는 돌려놓고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별 상관이 없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X선들을 막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오랫동안 누워 있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실제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되기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세대 CT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대가 아주 빨라요. 빠르게 발전을 하는데
2세대는 뭐냐면 이제 속도를 조금 더 향상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속도를 향상을 시켰냐면요. 이걸 왜 한 점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디텍터 한 개로 측정을 하느냐. 그죠?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점에서 약간 이렇게 나가는 X선에 나가는 폭을 좀 더 키우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퍼져서 나가겠죠. 그죠? 퍼져서 나가고 여기에 여러 개의 디텍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오는 X선들을 측정을 하면 그죠? 그러면 요거를 옮기는 횟수를 어때요?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걸 우리가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팬빔이라고 하거든요. 왜 팬빔이라고 할까요? 부채처럼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팬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 팬빔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오브젝트를 전부 다 커버할 만큼 그렇게 넓은 팬빔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요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패러럴하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측정을 해야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빈 부분 없이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패러럴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전을 시켜야죠. 한쪽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스캐닝을 했으면은 요거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다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측정하는 마찬가지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하는데 근데 팬빔을 쓰지만 요 팬빔이 오브젝트를 전부 다 커버할 만큼은 아니고 아직 스몰 팬빔을 사용하는 요걸 이제 2세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3세대는 뭐냐? 3세대는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뭐 512번 스캐닝을 한다고 하면 한 번 쏘고 옮기고 하는 걸 512번이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그 횟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300세컨드 이 정도면 뭐 할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느립니다. 그렇죠? 느린데 어쨌든 1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빨라졌죠. 자, 그 다음에 3세대가 되면은 쉬워요. 3세대는 뭐가 달라진 점이냐면요. 트랜슬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러럴하게 움직이는 거 없이 팬빔을 아주 라지 팬빔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오브젝트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쏘면은 이쪽 방향의 스캐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디텍터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각도를 돌리고 또 측정을 하고 각도 돌리고 또 측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약 한 5초 정도 만에 이제 한 단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빨라졌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3세대 CT라고 하고요. 자, 4세대 CT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지금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려면 뭘 이용해서 돌려야 돼요? 뭐 이용해? 뭘 이용하기? 모터를 이용하죠. 그죠? 모터를 이용해서 돌려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의료 시스템 자체에 기계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뭐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들은 사실 돌아가요. 이따 뒤에 나올 텐데 근데 기계적인 파트를 좀 줄여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4세대입니다. 4세대는 뭐냐면 자, 이거 소스를 이렇게 소스 돌리면서 디텍터도 같이 회전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디텍터를 굳이 같이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여기 보면요. 디텍터를 미리 원형으로 다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서 소스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스만 회전시키는 시스템이 4세대 CT 시스템입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텍터 링을 고정형으로 사용하는 거죠. 스테이셔너리 디텍터 링을 사용하고요. 소스만 로테이션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라지 팬빔인데 다만 디텍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5초 걸렸다 그러면 4세대도 마찬가지 5초죠. 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5세대가 뭐냐면 이거는 일렉트론 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EBCT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EBCT 시스템은 사실 뒤에 이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디텍터 1세대는 싱글, 그죠? 맞나요? 소스는 펜슬빔. 그 다음에 2세대는 소스는 펜빔인데 여기 보면 not enough to cover FOB라고 있죠.
FOV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물어보지 말까? Field of View.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디텍터는 멀티플이고 3세대가 되면은 아까 3세대가 뭐였어요? 3세대는 이제 라지 팬빔이죠. 그래서 보면 팬빔인데 enough to cover field of view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전부 다 커버할 만큼 더 이제 넓은 그런 팬빔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고 그 3세대에는 맨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더 많은 거죠. 4세대는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팬빔 covers FOV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소스는. 근데 디텍터가 뭐예요? 스테이셔너리 링. 고정되어 있는 거고. 5세대는 따로 이제 부르는 이름이 EBCT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팬빔이에요. 이제부터는 팬빔 covers FOV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covers FOV는 그냥 빼버렸죠. 그냥 팬빔인데요. 디텍터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테이셔너리 링 오브 디텍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가 차이 날까요? 뭐가 차이 나요? 두 개 한번 차이를 보세요. 아 여기 적혀 있구나. 그죠? 1세대는 뭐예요? 소스하고 디텍터가 뭐 리니어하게 움직인 다음에 그다음에 로테이트를 하죠. 그죠? 2세대는요. 마찬가지 여전히 이제 횟수는 줄지만 리니어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로테이션을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리니어 무브먼트가 없고 그냥 로테이션만 있죠. 그죠? 4세대는 디텍터는 픽스돼 있고 소스는 움직이죠. 5세대는 움직이는 파트가 없습니다. 자, 그럼 5세대는 뭘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면요. 소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위치에다가 소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소스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소스가 여러 방향으로 쏘는 거예요. 이걸 돌리는 대신에 소스는 가만히 보죠. 그러니까 모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는 여러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소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스위칭을 해가지고 온오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원투파 가지고는 무빙 파트가 없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저주받은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실패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냐면은 어드밴티지는 1세대의 어드밴티지는 되게 분명해요. 이거는 그냥 딱 보면 감이 오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기 멀티 디텍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오브젝트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캐터링이 일어난 게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온 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디텍터를 한 개만 사용을 하니까 여기서 스캐터링이 일어나 봤자 측정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느리다는 거죠. 그죠? 그죠? 슬로우죠. 자, 그 다음에 2G의 장점은 뭐냐? 이거는 1G보다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죠? 근데 뭐 이것도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게 이피션시가 떨어지고 노이즈가 크고 그죠?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단점들은 사실은 1G에 비한 단점이란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3G 같은 경우에는 2G보다 더 빠르고 그죠? 2G 단점은 2G보다 비싸다. 그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3G보다 이제 더 이피션트하다. 로테이팅 파트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디텍터가 여러분들 콜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콜리메이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콜리메이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콜리메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콜리메이터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시준기라고 합니다. 시준기. 그러니까 시준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요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게스 이오니제이션 챔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오는 애들은 요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죠?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이쪽 방향으로 오는 성분만 측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기울어져서 들어오는 게 측정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노멀하게 들어오는 성분들만 측정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X선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경마할 때
말이 앞만 보고 달리게 하려고 눈 옆에다가 뭘 해요? 이렇게 이런 거 다 갖다 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앞만 보고 달리게 되잖아요. 옆으로 안 보고. 그거와 같은 겁니다. 들어오는 방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준기, 콜리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쪽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른 디텍터들의 측정이 많이 돼요. 특히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는 측정이 안 될 텐데,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텍터가 원래 다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쏘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이 실제로 여기 X선이 가지 않는 다른 디텍터들에게도 이렇게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값들이 측정이 될 수가 있겠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럼 5세대는 왜 많이 안 쓰느냐? 이거는 5세대는요 기본적으로 extremely fast해요. 아주 빨라요. 그죠?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스위칭 온, 스위치 오프만 해버리면 되니까 다다다다닥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빠른데, 그 다음에 뭐 이거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심장 같은 경우에, 그죠? 심장 이미징 같은 거 할 때 이게 진짜 어떤 스탑 액션 이미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뭐 움직이는 대상물이 있을 때 움직이는 대상물을 아주 빠른 속도로 스캐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EBCT를 사용을 하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값이 너무 비싸고요. 이게. 그 다음에 왜 값이 비쌀까요? 예를 들어 소스 위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리는 게 원래 돌리는 게 예를 들어 2도 단위로 돌린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180도 돌려야 되니까 90개 앵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소스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소스가 90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90개가 쫙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캘리브레이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90개 소스가 있으면 90개 소스가 전부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한 놈이 있으면은 요 하나가 어떤 특성이 유지가 되면서 돌아가는데 90개가 조금씩 특성이 다르면은 이 특성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사실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요 EBCT는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 5세대 EBCT는 뭐 나왔다가 별로 안 쓰고 지금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상당히 빨랐는데요. 4세대 뭐 정도까지는 아직 빨랐는데 그 뒤에 이제 6세대 넘어가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6세대는 사실 그 사이에도 CT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도 새로 나왔고 뭐 하드웨어에서 이런저런 발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세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뭐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제 한 1989년도에 나온 CT 시스템부터 6세대 CT라고 불러요. 6세대 CT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그 전에 있던 여기 1세대나 2세대 여기 지금 여기 300초, 5초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은 한 슬라이스를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한 슬라이스 찍는데 5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3차원 영상을 보고 싶잖아요. 여러 슬라이스 영상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돌려서 5초 동안 스캐닝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지축 방향으로 조금 올려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5초 동안 스캐닝하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스캐닝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100개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100배 해가지고 500초가 걸리는 거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 몸에 흡수되는 방사성 양이 더 많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이제 좁은 공간 안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돌려요.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했어요. 소스하고 디텍터를 돌리는데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아요. 3세대 CT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3세대처럼 소스와 디텍터는 그냥 막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을 시키면서 시키는 도중에 요거를 지축 방향으로 미는 겁니다.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면서 이걸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궤적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얘는 제자리에서 도는 거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스캐닝되는 이 위치는 요런 이제 마치 스프링 같은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파이럴 또는 헬리컬 C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축으로 움직이면서 회전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6세대 CT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표 정리된 거 보면요. 이 표는 책에 있는 표입니다. 6세대 CT는 여기 보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소스 뭐
그다음에 소스 요 콜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방향 제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스가 가지는 아까 콜리메이션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시야라고 생각하면 시야를 제한하는 걸 우리가 콜리메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펜슬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소스가 나가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고요. 막는 거고. 그다음에 그 펜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퍼져서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나가도록 콜리메이션 하는 거죠. 콜리메이션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말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3G를 써도 되고 사실은 뭐 4G를 쓸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게 회전을 여기는 회전시키는 거를 이렇게 내가 아까 소스하고 디텍터를 회전시킨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디텍터 고정시켜 놓고 소스만 돌려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G하고 4G는 기본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3G 방식을 써도 되고 4G 방식을 써도 되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3G나 4G하고 똑같은데 플러스 뭐요? 리니어 페이션트 테이블 모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페이션트 테이블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축 방향으로. 제가 계속 지축 재축 하는데요. 나중에 MRI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G를 보통 어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요. 영상 시스템에서는 사람 몸 길이 방향을 지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축 방향으로 모션이 있다라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걸 하면은 3차원 영상을 아주 빠르게 찍을 수가 있겠죠. 왜? 그전 시스템은 3차원 영상을 찍을 때 한 번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조금 탁 이동하고 또 돌리고 또 조금 이동하고 그죠? 이거는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니까 3차원 영상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제 7세대는요 199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6세대에서 또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7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MDCT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멀티 디텍터 CT라고 하는 거고요. 멀티 디텍터는 원래 디텍터가 멀티잖아요. 근데 뭘 멀티 디텍터라고 할까요? 뭘 멀티 디텍터라고 할까요? 이것만 봐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뭐냐면 지축 방향으로 디텍터를 여러 개를 놓는 겁니다. 알겠죠? 더 빠르게 고속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지축 방향으로 지금은 한 줄이 가요. 그죠? 근데 이게 지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어레이를 4개를 놓으면은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4개를 놓으면 속도가 4배 빨라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신 스캔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신 스캔 뭐 거의 안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전신 스캔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한 개짜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요. 4줄짜리가 돌아가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럼 속도가 이론적으로 4배 더 빨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다 커버를 하는데 그게 한 번에 이제 4줄씩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스를 지축 방향으로 4개를 놓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소스는 하나고요. 소스가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갔었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정말 단면으로 나갔어요. 이 면으로 나갔습니다. 면으로 팬이 나갔었는데요. 이번에는 팬이 아니고요. 이쪽 방향으로 디텍터들이 늘어서 있으니까 여기에도 측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쏘면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커버되도록 이렇게 공간적으로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3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게 요런 형태.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콘. 우리 랩 이름이죠. 그죠? 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나오는데요. 콘빔이라고 불러요. 콘빔. 그래서 콘 형태의 빔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소스는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콘 형태로 이렇게 3차원으로 퍼져나가게 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축 방향으로 멀티플 디텍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있죠? 멀티플 어레이 오브 디텍터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때쯤 되면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요. 디텍터 콜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디텍터들은 기존에 여기 보면요. 보세요. 5세대 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6세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쪽은요. 디텍터 콜리메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텍터 콜리메이션 안 했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걸 주로 쓴 거예요. 이런 걸 써가지고요. 옆쪽에서 나온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와도 다 측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7세대 요즘에 사용하는 CT들은요. 이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애들은 측정을 하지 않도록 콜리메이션을 시킵니다. 콜리메이션이라는 용어 알겠죠? 왠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방향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방향 제한하는 기기를 콜리메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세대부터는 이제 소스 디렉션, 소스가 날아오는 그 방향으로만 이제 그 엑스레이를 받을 수 있는 비스듬하게 날아오는 애들을 안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콜리메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3G, 4G, 6G 모션이라고 돼 있죠. 뭘까요? 이것도 헬리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멀티 디텍터, 지축 방향으로 멀티 디텍터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기 쉽지 않은데 여러 줄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줄이. 그죠? 여러 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6G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죠. 빠르고 여기 보면은 여기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단점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뭐 콜리메이션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스캐터링 된 게 측정이 되고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요. 이제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은 뭐예요? 익스펜시브만 유일한 단점이 됐죠. 그죠? 비쌉니다. 6G는 a bit more expensive죠. 그죠? 약간 더 비싼 거고 이거는 이제 아주 비싼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T가 7세대 CT고요. 8세대 CT라는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 이 7세대 CT의 개념을 뭔가 확 바꿀 만큼 세대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의 놀라운 그런 기술적인 발전은 지금 없어요. 없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는 거는 CT는 주로 해부학적인 영상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구조적인 영상만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구조적인 영상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뼈의 이상이라든가 그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뭐지? 뇌 안에 뇌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머리 안에 뭐 부종 같은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징하는 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펫 같은 거. 펫하고 특히 이제 CT하고 결합을 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펫CT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펫이라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아주 이제 반감기가 짧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람 몸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그게 붕괴되면서 나오는 이제 감마 레이를 마찬가지 디텍터에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개 사이에 특별하게 간섭이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펫 같은 경우에도 뭘 찍어요? 이제 결국 똑같은 디텍터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어쨌든 엑스레이나 감마레이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디텍터를 사용을 하고 CT도 마찬가지 엑스레이 디텍터를 사용하는데 펫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런 방사선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CT는 우리가 외부에서 소스에서 만들어준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이제 어테뉴에이션하고 남아있는 방사선을 측정을 하는 게 CT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하나의 기계에 집어넣어도 두 개 사이에 간섭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시킨 펫CT가 나오는데 요 펫CT는 사실은 뭐 이렇게 8세대 CT다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기술적인 진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8세대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병원 가면은 이런 펫CT들이 되게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요. 요 멀티 디텍터 CT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 지축 방향으로 2개 어레이만 썼다가 4개 어레이 썼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뒤에 저기 나오거든요. 너무 뒤에 나와가지고 퓨처에 나오는데 그죠? 여기 있네, 그죠? 라인으로 돌리는 거를 여러 라인을 한 번에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98년도에는 4개 슬라이스를 한 번에 측정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제 8에서 16, 2003년에는 32에서 64,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128 슬라이스 스캐너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28 슬라이스를 찍을 수가 있어요. 콤빔을 싸가지고, 그죠? 그러면 아주 빠른 영상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128이면은 거의 심장 같은 게 거의 커버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슉 돌리면 그럼 심장 영상이 팍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 알죠? 이 무어스로라고 알죠? 그죠? 이게 그 메모리, 그죠? 용량이 이제 2.5년마다 더블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CT의 경우에는 한 1.5년마다 더블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증가 추세가 많이 둔화가 됐죠. 그 이상은 사실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이거는 뭐 사실 지멘스 제가 첫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게 지멘스 영상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멘스라는 회사가 이 의학 영상 기기의 발전을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멘스의 아주 초창기 1974년도에 나온 이게 뭐 이건 제품 이름이고요. 이런 제품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스펙을 보면요. 어퀴지션 타임이 7분. 그죠? 그다음에 한 단면 슬라이스의 이미지 매트릭스가 80x80 픽셀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스캔 필드가 한 25cm 정도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25cm 정도 되면은 머리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죠. 그죠? 그다음에 스페셜 공간 분해능, 스페셜 레졸루션 1.3m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첫 번째 이제 홀바디 CT, 이런 이제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돼 있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 대상으로 하는 홀바디 CT 개발한 거. 1974년에서 1978년까지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에서 실제로 임상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찍었던 영상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1974년도의 지멘스 기계로 사람 머리를 촬영한 영상이고요. 80x80 픽셀.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1996년에 나온 똑같은 회사 지멘스에서 나온 기계로 측정을 한 영상입니다. 두 개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죠?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게,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뇌 병변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뇌 뭐 경화가 일어났다거나 뭐 뇌졸중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뇌에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방사선의 어떤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예 티슈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CT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요. 이 CT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하얗게 나오죠. 이게 뭘까요? 이 하얀 부분이 뭐예요? 응?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CT에서는요, 측정되는, 그러니까 몸을 투과하고 나와서 측정되는 값이 크면, 그 값이 크면,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안 일어나면 뒤에서 측정되는 값이 크겠죠. 그거를 보통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영상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되는 부분은 밝게 표시를 하고요.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안 일어나는 티슈는 어둡게 표시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 실제 측정되는 값의 반대 값을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죠.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 뭘까요? 두개골이죠. 스컬입니다. 스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왜 그러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이 바깥쪽이 무슨 색깔이 돼요? 바깥쪽은 까만색이 나오려면은 여기는 어테뉴에이션이 하나도 안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이 까맣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설정하기 나름인데,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까만색으로 표시를 많이 하니까 까만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테뉴에이션이 안 일어난 부분일수록 까만색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원래 여러분들이 아는 바에 따르면요, 뇌가 있으면은 요 뇌에 아주 얇게 요 바깥쪽에는 그레이 매터라는 게 있고 한 2에서 4cm 정도 두께. 예? 그다음에 요 안쪽 부분에 이제 화이트 매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밝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T 영상 봐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경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화이트 매터하고 그레이 매터에
이런 컨트라스트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 다 소프트 티슈잖아요.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하드 티슈 이미징에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소프트 티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조직들끼리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티슈 이미징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MRI를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CT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T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크게 있는 어떤 통 같은 거죠, 그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겉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겐트리라고 부릅니다. 겐트리. 겐트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제너레이터는 뭘 제너레이터 한다는 얘기일까요? CT에서 제너레이터 할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테이블 위에 사람이 누워가지고 이제 이 안쪽 겐트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이제 컴퓨터,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콘솔, 컴퓨터 이런 시스템들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튜브예요. 엑스레이 제너레이터고요. 그죠? 요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디텍터죠. 자, 아까 배웠으니까 몇 세대 같아요? 물론 이제 G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저기 7세대겠죠. 최근 건데. 그죠? 7세대 시스템인데 요거 자체만 봤을 때는 몇 세대? 그죠? 3세대죠. 그죠? 왜? 디텍터가 4세대는 뭐예요? 디텍터가 원형으로 전체 다 커버하고 있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디텍터하고 소스하고 같이 돌아가는 타입이죠. 그죠? 그래서 요 일정한 부분 정도의 이제 영역만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엑스레이 요 튜브 쪽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요, 요 디텍터 쪽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쫙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빔이 나가는 형태고요. 그죠? 여기 보면 선을 여러분들이 요렇게 끊는다라고 하면 요 안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다 들어오죠. 그죠? 이거는 3세대 CT고요. DAS는 뭐의 약자일까요?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요 뒤에서 데이터를 어퀴지션 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어퀴지션 이후에 자 엑스레이 제너레이션하고 디텍터 요게 다 디텍터입니다. 디텍터에서 측정한 거를 데이터 어퀴지션을 하면 이걸 컴퓨터로 보내면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상을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이런 단면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징하는 필드에서는 원래 이름은 리컨스트럭션이거든요. 리컨스트럭션이에요. 근데 리컨스트럭션인데 우리가 스트럭션을 빼버리고 보통 리컨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냥 이쪽 분야에서는 그냥 리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줄여서. 그래서 리컨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잘 예쁘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몇 가지 포스트 프로세싱. 여기에는 뭐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영상에서 필터링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처리 작업 같은 걸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실은 그래서 CT라는 건요, 이름에도 컴퓨티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컴퓨터가 없이는 영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없었다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주 뭐 개발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리컨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용어들은 이미 전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제 기초 설명할 때 다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슬라이스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콜리메이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X선을 쏠 때 사실은 엑스레이 제너레이터가 있으면요. 그 제너레이터에서 원래 나오는 X선의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갑니다. 360도 방향으로 다.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알 수 없는데요. 360도 방향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방향을 제한을 시켜주는 거죠. 제한을 시켜주면은 아까 본 것처럼 펜슬 형태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팬 형태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차원 영상으로 콘 형태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면을 슬라이스라고 부른다는 거고 이것도 전에 다 했죠. 그죠? 2차원에서 화소라고 부르는 게 이제 픽셀이고요. 3차원에서 이런 직육면체, 이거를 우리가 복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 복셀이나 픽셀 하나에 있는 값들은 다 콘스탄트입니다. 픽셀이나 복셀 안에서 넌리니어하게 뭐 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각각 복셀들마다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값들 가지고 있는 거를 이 값을 우리가 색깔로 보통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비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하면 8비트면은 2의 8승이니까 얼마예요? 256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0에서부터 8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이런 영상 데이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256 바이 256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다. 이 단면이 라고 하면 각각의 픽셀들이 결국 256 바이 256의 어레이로 저장이 되거든요. 컴퓨터상에. 어레이로 저장되고 각각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은 뭐냐면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 보통 255일 때는 가장 하얀색, 완전 100% 흰색, 0일 때는 까만색. 그래서 그 사이 그레이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영상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알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요. 256 바이 256 영상이 있으면 각각 복셀들이 가지게 되는 값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측정치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컨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리컨의 원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전에 어테뉴에이션은 익스포넨셜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했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어차피 칠판을 가지고 다 설명할 거거든요. 판서에서. 요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해요. 뭐냐면 사이노그램이라는 건데요. 사이노그램. 그러니까 사이노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리컨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콘빔 리컨스트럭션이라든가 아니면 팬빔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식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리컨스트럭션은 뭘 이용해서 할 거냐면은 1세대 CT를 가정을 하고 리컨스트럭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세대 C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면은 수식은 훨씬 더 복잡해지지만 3세대 CT의 리컨스트럭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세대 CT 가장 간단한 걸 할 거고 1세대 CT는 뭐였냐면 아까 기억나요? 여기에 소스가 있고 소스가 한쪽 방향으로 진짜 요 레이저 같은 레이저 포인터 같은 이런 한쪽 방향의 펜슬 빔을 이렇게 발사를 하는 거고요. 요 펜슬 빔 발사한 거를 또 이제 패러럴하게 옮겨 가지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커버를 하고 나면 우리가 각도를 돌리죠. 뭐 1도 단위로 옮길 수도 있고 2도 단위로 돌릴 수도 있고 3도 단위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려 가지고 또 마찬가지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어떤 게 측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 이쪽 방향 지금 PT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P.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P고요. 값이 P고 요 축이 이제 요 축을 따른 값들이 T라고 합시다. T. 이게 T 축이죠, T. 그죠? 요 축이 T입니다. 자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타예요, 세타.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타가 제로일 때 세타가 제로라는 얘기는 빔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죠. 그죠? 아래에서 위로 발사됐을 때 T축은 어떻게 돼요? T축은 X축이 되죠. X축이 T축이 되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요 X값들, T값이라고 합시다. 각각의 T값들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여기 있는 PT라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이지만 원래는 컨티뉴어스하지만 실제로 디텍터는 유한한 위치에서만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개수가 일정한 개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100개 포인트에서 측정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럼 100개 디텍터 위치들에서 각각 측정된 요 PT라는 값들이 세타가 제로일 때 다 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세타를 돌려요. 돌리고 나면 각도가 약간 휘어진 방향으로 들어오는 값들이 마찬가지 요 T축을 따라 가지고 이제 PT가 다시 측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PT라는 거는 각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아까 내가 디텍터 몇 개라고 했어요? 100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개의 값이 있죠. 그 100개의 값이 있고 세타를 예를 들어서 2도 단위로 해서 180도 돌렸다. 라고 하면 총 90개의 세타가 있는 거죠. 90개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PT 값이 100개가 있는 거니까 총 데이터는 뭐예요?
100 바이 9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100 바이 90을 100 바이 90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t축과 세타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를 우리가 사이노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리컨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사이노그램이에요. 자, 잘 좀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요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여기 칠판을 사용을 할게요. 자, 이거하고 뭐 똑같이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은 뭐 색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오브젝트 자체가요. 요게 0,0에 요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런 오브젝트, 동그란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x축상을 따라 가지고 요런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저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값의 차이 같은 거는 일단 보지 말고요. 자, 요런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타가 제로일 때, 아까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세타가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일 때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현재 세타가 제로일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펜슬 빔들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건 어디서 측정해요? 요 라인에서 측정을 하죠. 그죠? 요게 t축이 되는 거죠. t축.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거는 스케일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10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 우리가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날아왔을 때 측정이 되는 PT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자,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테뉴에이션이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를 PT라고 가정을 합시다. 어테뉴에이션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여기 제로죠. 제로다가, 자,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어테뉴에이션이 어때요? 점점 더 많이 되죠. 많이 돼서 최대가 될 때는 언제예요? 요거의 중심을 지나갈 때 최대가 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다가 또, 자, 어테뉴에이션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다가 여기 이제 오브젝트 하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좀 더 샤프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어테뉴에이션 되는 크기가 크니까, 내가 좀 그림 잘못 그렸네. 이거는 어테뉴에이션 되는 양이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약간 작겠죠. 이렇게 피크가. 요거는 어테뉴에이션 되는 정도가 이거보다 크잖아요. 더 많이 어테뉴에이션 되니까 더 큰 이런 봉우리를 그리겠죠.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물론 이거는 지금 컨티뉴어스한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샘플링이 돼 있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디텍터의 개수만큼. 그죠? 자, 요런 데이터가 얻어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세타라는 게 뭐냐면은 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요런 축, T축이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죠. 그죠? 요거를 이제 돌려요. 자, 돌려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타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요게 T축이라고 합시다. T축. 그렇죠? T축이고, 이거는 그대로 제로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 그렇죠? 그럼 빈 방향은 어떻게 돼요? 빈 방향은 여기에 수직한 방향,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T축은 이렇게 되죠. 이게 T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T축상에 실제 측정되는 값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0인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요 놈은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요, 요게 지금 세타인데, 요 각도가 세타인데, 요 세타를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나오는 요 PT 있잖아요. PT. 그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다는 얘기는요. 요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요게 T축이고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T축이고 요게 세타축입니다. 그죠? 그럼 세타가 제로일 때의 값은 이거를 영상으로 그리면요. 세타 제로일 때는 우리가 여기 보면 0에서 올라갔다가 제로에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크게 그려지니까 원래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3차원 이게 강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영상으로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하나씩 봐요. 하나씩 보면 요 놈 있죠.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원점에 있는 거. 원점에 있는 애는 잘 생각해 보면요. 빔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쏴서 측정되는 거하고 이쪽으로 쏴서 측정되는 거하고 이렇게 쏴가지고 측정되는 거하고 어때요? 항상 원이니까 항상 똑같죠. 그죠? 똑같아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색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대강색으로 나타낸다면 이게 요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타 값에 예를 들면 뭐 이게 0도, 뭐 10, 뭐 20,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가도 항상 똑같잖아요. 가지는 값이. 일정한 폭을 가지고. 그죠? 이해돼요? 센터에 있는 애 이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건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는 자, 세타가 제로일 때는 어디에 있어요? 세타가 제로일 때는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타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 위치가 이게 가장 왼쪽인데 위치가 어디로 이동해요? 중심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죠. 그죠? 그러다가 세타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타 90도라는 이쪽으로 빔을 쏜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빔을 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놈이 어디에 와요? 중심에 오죠. 근데 세타가 90도를 넘어가요. 그럼 이쪽으로 쏜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쏘면은 자, 이거 약간 그림이 복잡해졌는데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있고 그죠? 이쪽으로 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쏘면 T축이 어떻게 돼요? T축이 요 놈이 회전을 하면은 T축이 요렇게 그려지죠. 그죠? 요렇게 그려져서 요 놈이 제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놈이 이쪽으로 가니까 T는 이쪽 방향이 T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플러스 T가 되고 요 놈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요 놈이 플러스 10이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양수 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갔죠. 축에. 그러다가 180도가 되면은 180도는 어느 방향? 위에서 밑으로 쏘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쏘면 T축이 이쪽이 T축이 되잖아요. 플러스 T.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T가 0일 때는 자, 폭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요만큼의 값을 가져요. 요만큼. 그렇죠? 그러다가 세타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딱 적절한데요. 요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몇 도? 90도죠, 90도. 90도일 때 센터가 됐다가 요게 몇 도예요? 요게 180도입니다. 180도일 때 반대로 가는 거죠. 180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다시 이렇게 가죠. 자, 안 보이는데 요 놈을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줄어서 다시 360도가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요게 뭐냐? 요게 정확하게 사인입니다. 삼각함수예요. 사인 코사인이에요. 사이누소이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사이노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이거 분필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요 90도인 지점에서는 어때요? 90도인 지점에서는 요 오브젝트하고 원래 센터에 있는 요거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은 오버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더 어테뉴에이션 2배로 되죠. 여기도 어테뉴에이션 되고 여기도 어테뉴에이션 되니까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여기 보면은 겹치는 부분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이해돼요? 그죠?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처음에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데 요 놈은 자세히 보면요. 요렇게 처음에 있던 위치에서 요거 센터 위치를 봐봐요. 센터가 여기 있을 때 요 위치에서 요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약간씩. 위치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게 예를 들면 90도가 됐을 때 90도면은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이면 지금 현재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갔다가 그죠? 그죠? 왼쪽으로 먼저 움직이죠. 그죠? 왼쪽으로 움직여서 마찬가지 사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저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각도를 돌려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보이지만 실제 얻게 되는 데이터는 컨티뉴어스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디스크리트거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t가 컨티뉴어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텍터 위치는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t가 뭐 80개다. 그 다음에 이 각도도 마찬가지로 뭐 2도 단위로 잘랐다라고 하면 180도까지 9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80 by 90 어레이에 이 값들이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복원하는 거 숙제를 할 때는 뭐가 제공이 될 거냐면 이 사이노그램의 어레이만 줄 거예요. 원래 답을 안 주고요. 그러니까 사이노그램의 어레이만 주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 영상이 뭐였는지 원래 영상 이거죠. 여기 있는 요거죠. 왼쪽 거죠. 이 왼쪽 영상을 복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사이노그램 관련해 가지고는요. 나중에 사이노그램을 사이노그램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내가 숙제로 내줄 거예요. 쉬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사이노그램을 예를 들면요. 지금은 다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니까 쉬운데 여기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모가 들어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센터에 네모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폭이 각도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폭이 이렇게 여기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죠. 그죠? 폭도. 그렇게 하면서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강도는 요 센터 쪽만 보면은 센터 쪽을 지나가는 경로가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도 약했다가 센터만 봤을 때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실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뭐냐면 설명한 것처럼 이거예요. 우리가 p 세타 t, 요게 p 세타 t예요. 요 p라는 거는 t만의 함수가 아니고요. 이건 세타가 고정됐을 때 pt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죠? 요거는 세타와 t의 2차원 함수잖아요. 그죠? 왜 p라는 영어를 썼을까요?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p라고 썼습니다. 그죠? 여기 세타와 t의 함수인 p 세타 t가 있을 때 이걸로부터 원래 이미지 인텐시티.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 인텐시티라는 거는 어테뉴에이션이죠. 그죠? 원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 y에서의 원래 이미지를 거꾸로 찾아주는 걸 우리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은 일종의 우리가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인버스 프로블럼을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인버스니까 역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버스 프로블럼은요, 사실 공학에서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이죠. 뭐냐면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거는 사람
몸 속의 어떤 조직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에서 뭔가 간접적으로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거를 거꾸로 알아내는 거니까 인버스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블랙박스로 쌓여져 있는 거를 다른 간접적인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블랙박스 내부를 추정하는 거를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인버스 프로블럼의 하나고요. 근데 다른 인버스 프로블럼들에 비해서 이거는 뭔가 수식 같은 것들이 풀이하는 방법들이 좀 리니어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버스 프로블럼에서는 우리가 뭐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반복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막 물질 프로퍼티 값 같은 거를 막 갱신을 시켜가면서 그죠? 뭐 그레디언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 같은 걸 써가지고 옵티미제이션하고 막 그런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 그런 복잡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요 CT의 미래라는 요 부분은 되게 짧아요. 몇 개 안 돼요. 요거는 그냥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뭐 필기할 걸 가져오세요. 그래서 아마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 다 설명하는데 한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2주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동안은 다음 시간에는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열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이것도 열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판서를 하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의학 영상의 뭐 코어라고 해야 되나? 이 CT의 어떤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